기본 핵심 이론 1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 여기 칠판에 띄어져 있는 거 보고 확인합니다.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 그걸 개인사자 써서 사법적이라고 그랬죠. 이 사법적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하고, 그 권리 의무 관계는 변동이 된다. 변동의 구체적 모습이 이런 게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은 반드시 구별하셔야 되고, 두 번째 승계 취득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도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꼭 구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변경 중에서 내용의 변경 중 질적 변경과 장역의 변경을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법률 관계가 변동이 되려면 일정한 원인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법률 관계 변동이 결과잖아. 원인에 따른 결과라 그랬잖아요. 그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하고요. 그 법률 요건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2페이지에 나와 있죠. 22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을 보면 법률 관계는 일정한 원인에 의해서 변동이 되며 그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하고 유형, 법률 요건은 두 가지가 있다. 법률 행위가 있고 뒤에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법률 행위는 인간의 행위 중에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행위를 하잖아요. 그 인간의 행위 중에서 행위자가 원한 대로 법률 관계를 변동시킬 때 행위자가 원한 대로 의도한 대로 법률 관계를 변동시킬 때 그런 인간의 행위를 모아서 법률 행위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행위를 하는 자가 의욕한 대로 원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경우 그 행위를 법률 행위를 한다. 이렇게 되죠. 자, 갑이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깜빡 졸아가지고 행인을 쳤어요. 그럼 갑은 손해배상 의무가 생기고 행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가 생겨요. 즉 법률관계가 생기는데 이때 이 법률관계는 갑, 운전하던 사람이나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나 행인, 피해자가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갑이 졸다가 깜빡해서 때려받았고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는 권리 의무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갑과 을에게 생긴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생긴 권리와 의무 관계는 갑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을이 원하는 것도 아니죠.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법률 행위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불법 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그 결과에 따라서 무슨 행위, 무슨 행위, 무슨 행위, 무슨 행위 쭉 이름을 붙여요. 이름을 붙이는데 그 중에 법률 행위는 뭐냐? 행위자가 원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 행위자가 원한 대로 권리가 변동이 된다. 그런 행위를 뭐라고 부르자? 법률 행위라고 부르자.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계약이 되는 거예요. 갑과 을이 A 토지 매매 계약을 해서 을이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A 토지 소유권 취득은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할 때 원했던 바로 그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전형적인 법률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법률 행위란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긴다. 반면에 법률 행위 이외의 원인이라고 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갑이 운전을 하다가 깜빡 졸아서 을을 충격함으로써 갑은 손해배상 의무가 을은 손해배상 권리가 생겨. 이렇게 갑과 을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는 법률 행위를 통해 생긴 게 아니고요. 우리 민법 750조 불법 행위와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그 법률 규정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갑과 을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는 행위자가 의도한 대로 생기는 법률 행위와 행위자가 의도했든 안 했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법률 요건을 둘로 나눈 거예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요거 앞으로 민법 공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머릿속에 세팅을 해줘야 될 중요한 두 가지 개념 요소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2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세 번째 줄에 가면 법률관계 변동이라고 해서 법률관계는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에 따라서 권리가 변동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이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그 구성 요소들을 법률 사실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률 사실은 좀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데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사실은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 이게 원인이잖아요. 법률 요건이라 그랬잖아요.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죠. 법률 효과라고. 그 결과가 뭐예요? 권리 변동,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 그죠? 자, 이때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 권리가 변동이 되는 거고, 법률 규정은 그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이게 구조가 되는 거예요, 딱. 그리고 요 앞에 요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 그 구성 요소를 뭐라고 부르고? 법률 사실이라고 부르고, 요 법률 사실이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도 어렵고. 그래서 법률 사실은 전체를 볼 필요가 없어요. 딱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거, 그리고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 위주로만 구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23페이지에 보면 4번 법률 사실,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말한다. 종류가 있다. 용태, 몰라도 돼요. 동그라미 1번 내부적 용태, 몰라도 됩니다. 다만 그 내부적 용태에 보면 유형의 관념적 용태라는 말이 있어요. 몰라도 돼요. 거기 옆에 보면 선의, 악의라는 말이 있어요. 선의는 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걸 선의라고 하고요. 악의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걸 말합니다. 자, 예전에 기출지문 중에 이런 게 있어서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선의도 법률 사실이다. 옳은 지문이죠. 그러니까 법률 사실에 선악이라는 게 있다. 이 선악이라는 게 나중에 어떠한 법률 규정을 충족시켜서 그에 따라서 권리가 변동이 되는 이런 결과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점유권 가서 할 건데요. 우리 민법 201조를 보면 나중에 볼 겁니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의라는 걸 포함하고 있는 점유자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과실을 취득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조라는 법률 규정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의가 돼요. 선의가. 이런 게 법률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뭐 용태, 내부적 용태, 관념 용태 이런 건 다 몰라도 되고요. 선악, 모른다, 안다 이것도 법률 사실이다. 근데 외부적 용태에 보면 적법행위가 있고 그 밑에 의사표시가 있어요. 이건 구별해야 돼. 의사표시하고요. 준법률행위 이건 구별하셔야 돼요. 일단 의사표시는요. 법률 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예요. 의사표시는 뭐의 필수 구성 요소? 법률 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예요. 반면에 이 준법률 행위는 준자가 붙었잖아요. 법률 행위와 비슷한데 법률 행위는 아닌 거예요. 의사표시와 비슷한데 의사표시는 아닌 거야. 이런 걸 준법률 행위라고 불러요. 준법률 행위는 주로 법률 규정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가 되려면 원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의사예요. 원하는 거. 그거를 말해야 되잖아요. 나 이걸 원한다고. 그게 표시예요. 그죠? 따라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원한 것을 표시하게 되면 그 원한 대로 권리가 변동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의 구성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준법률행위는 이 법률 규정에 따른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뭐에 따른? 당사자가 원한 대로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른 효과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는 구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준법률행위 보면 표현행위, 비표현행위 몰라도 돼요. 표현행위에 의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가 있잖아요. 이 의사의 통지 외우셔야 돼요.
자, 법률 사실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충족시키면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 법률 요건을 원인이라고 그랬고 법률 효과를 결과라고 그랬어요. 법률 요건에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법률 요건은 권리 변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 권리가 변동이 되는 거고 법률 규정 그 규정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거죠. 이때 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좀 양이 많고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 분류가. 다 볼 필요가 없고요. 몇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23페이지에 보면 4번 법률 사실,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들. 자, 종류, 용태 몰라도 돼요. 용태가 뭔지. 동그라미 1번 내부적 용태 몰라도 됩니다. 자, 유형에 보면 관념적 용태 있어 몰라도 됩니다. 그 옆에 거 선의, 악의 이거 기억하자. 선의는 뭔가를 모르는 거, 악의는 뭔가를 알고 있는 거. 이게 법률 사실이 돼요. 자, 이게 법률 사실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우리 민법 201조를 보면 나중에 점유권 가서 할 겁니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민법 201조라는 법률 규정 속에 선의라는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의는 201조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201조에 따라서 과실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사실을 모른다는 선의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옳은 지문이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선악 법률 사실이다.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외부적 용태에 보면 적법행위와 적법행위가 있는데 외부적 용태 몰라도 되고 적법행위 몰라도 돼요. 의사표시하고 한 장을 넘기면 준법률행위가 있어요. 요거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일단 의사표시는요. 법률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예요. 법률행위. 반면에 준법률행위는요. 법률 규정의 필수 구성 요소예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의 구성 요소인데 준자가 붙었잖아요. 법률행위가 아니고 법률행위와 비스무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어쨌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 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주로 법률 규정의 구성 요소. 이렇게 일단 구분하시고요. 자, 법률행위는요. 행위자가 원한 대로 권리가 변동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률행위가 되려면 원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하는 걸 의사라고 합니다. 자, 원하는 걸 밖으로 말해야 되잖아요. 나 이걸 원해. 이렇게. 그게 표시죠. 그래서 원하는 걸 표시하면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동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에 설거가 생긴다고 그랬죠. 자, 이때 이 준법률행위 표현, 비표현 나는 이거 몰라도 되고요. 요거는 구별하실 수 있어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이건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를 구별할 때 준법률행위 일종이잖아요. 여기서 의사의 통지는 어떤 생각을 알리는 거예요. 관념의 통지는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자, 동창회 총무가 동창 회원들에게 몇 날 몇 시 어디서 동창회가 열린다는 걸 알려. 관념의 통지예요. 근데 총무가 그걸 동창회가 언제 어디서 열린다는 사실을 통지하면서 특정한 사람한테 야 너는 꼭 와라 라고 본인의 생각을 말을 했어. 그게 의사의 통지가 되는 거예요. 관념의 통지는 사실을 알리는 걸 말하고요. 의사의 통지는 생각을 알리는 걸 말해요. 근데 이렇게 구별 안 해도 돼요.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와요? 의사의 통지가 뭐가 있냐? 관념의 통지가 뭐가 있냐? 이거 물어보고요. 주로 나오는 게 요거예요. 여러 차례 출제가 됐습니다. 최고는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뭐다?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와는 달리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일정한 효과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24페이지에 가면 비준법률행위가 있고 가표현행위가 있어요. 몰라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의사의 통지가 있고 관념의 통지가 있습니다. 여기부터 기억하시면 돼요. 의사의 통지에 최고가 있다. 관념의 통지에 통지 승인이 있다. 그 정도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중요한 게 이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를 포함하는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행위와 비스무리하다 그랬죠. 그 결과 특히 이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는 의사 표시에 관한 규정,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보게 되는 대리와 관련된 것들, 이 대리는 의사 표시를 포함하는 법률 행위의 대리예요. 법률 행위. 즉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라는 제도는 의사 표시를 포함하는 법률 행위에 적용이 되니까 준법률 행위는 적용이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의사 표시는 아니지만 의사 표시와 대단히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해서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어떤 지문이 나온다.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에도 대리가 허용된다.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 정도. 24페이지 위에 그 참고문 있죠. 그 정도 일단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밑에 비표현행위라든가 거기 뭐 순수사실행위, 혼합사실행위가 있고요. 위법행위라는 게 이런 건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영원히 안 보셔도 됩니다. 법률사실에서는 첫째, 선악. 이것도 법률사실이다. 두 번째, 법률사실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준법률행위 구별하셔야 되고 준법률행위 중에서 표현행위, 그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를 구별하시되 이거 구별이 어려운 분들은 암기를 하나 하자. 의사의 통지에 뭐가 있다? 최고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 최고는 의사표시가 아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맨 밑으로 내려가면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1도 개입되지 않은 법률 사실을 사건이라고 부른다. 자, 갑이라는 자가 사망을 하면 상속이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갑의 상속인이 권리를 취득하게 돼요. 그죠? 자, 이때 을이 권리 취득은 상속이라는 법률 규정을 통해 생겼고 그 상속의 구성 요소 중에 갑의 사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갑의 사망은 사람의 의지라든가 사람의 생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이런 걸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법률 사실의 일종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은 법률 사실도 있다. 이런 지문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요 정도. 법률 사실은 요 정도 한에서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에 딱 나올 것만 우리가 숙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법률행위. 법률행위에서 9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법률행위를 볼 겁니다. 자, 법률행위 체계라고 돼 있고, 이제 앞으로 민법 총칙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될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의 뼈대입니다. 법률행위가 뭔지는 아셔야 되겠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올해도 출제가 됐고 지문이 아예 대놓고 법률행위 종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종류. 법률행위는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인간의 행위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그 무수히 많은 인간의 행위 중에서 법률행위를 뽑아낸 다음에 그 법률행위를 다시 나눠.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게 법률행위 종류예요. 이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단독행위 계약 물어보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단독행위를 골라라. 계약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이거는 단독행위냐? 이거는 계약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단독행위로 하면 두 종류가 있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 최근에 이거 여러 번 물어봤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골라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골라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법률의 종류 중에서는 단독행위 계약 구별하는 것과 단독행위 또다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있는 단독행위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올해 느닷없이 이거 물어봤어요.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이거 구별하는 거 문제를 냈어요. 두 번째,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여기까지 구별하는 겁니다. 나머지 출연 비출연은 뭐 나중에 계약법 가서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 요 민법 총칙 법률행위 파트 종류 부분에서는 여기 두 개 정도 단독행위 계약, 채권행위, 처분행위 구별하는 거, 요거만 좀 잘 봐주시면 됩니다. 자, 종류를 구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건으로 가게 됩니다. 요건은 다시 뒤에서 자세히 볼 건데요. 요건을 왜 보냐 하면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 효력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의 문제고요. 법률행위 해석은 별거 아니에요. 각과는 매매를 했는지 임대차를 했는지, 매매를 했다면 어떤 물건을 사고 팔기로 한 건지, 대금은 얼마를 주기로 한 건지, 이행은 언제 하기로 한 건지, 그런 구체적 내용을 알아야 당사자들이 분쟁했을 때 그걸 해결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법률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그걸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불러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법률행위 책에 대충 봤고요. 구체적으로 25페이지를 먼저 봅니다. 법률행위 뜻.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구성요소로 하는 인간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뜻이야. 여기다 조금 살을 붙이면 일정한 법률 효과를 원하는, 뭐를? 의사표시를 원하는 걸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일정한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욕하는 의사표시를 필수 구성요소로 하는 인간의 행위, 그게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징도 의사표시와 연관해서 특징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법률행위가 있어요. 거기 필수 구성요소가 뭐예요? 의사표시야.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를 찐빵이라고 하면 의사표시는 안고로 보면 돼요. 안고. 그죠? 찐빵 속에는 반드시 안고가 들어있죠. 안고 없는 찐빵 있을 수 없죠. 반대로 마찬가지로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25페이지는 법률행위 특징입니다.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 효과가 생긴다. 2번,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네 번째 줄,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다. 이게 기출됐던 지문이에요. 안고 없는 찐빵이 있을 수 없듯이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는 아니죠. 법률행위의 구성 요소일 뿐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는 아니게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법률행위 의무와 특징을 확인한 다음에 한 장을 넘겨요. 법률행위 종류가 나왔죠. 자, 단독행위와 계약 구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단독행위와 계약은 뭘 기준으로 구별하느냐? 구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표시 수예요. 법률행위에 반드시 들어있는 이 의사표시가 몇 개냐? 그거 가지고 단독행위와 계약, 또 하나 합동행위라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구별하는데, 감사하게도 합동행위는 우리 시험범위 안 나오니까 단독행위하고 계약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일단 단독행위는요, 그 단독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꼴랑 하나 들어있어요. 반면에 계약은 2개 이상 들어있는데, 이게 2개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야 돼. 합치를 합의라고, 합의. 우리 매매계약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파는 사람과, 그럼 물건을 팔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는 사람은 사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합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은
반드시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들어있죠. 파는 사람의 의사표시와 사는 사람의 의사표시. 그리고 그게 합치가 돼야 계약이 성립하겠죠. 이런 게 계약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단독행위는 하나만 들어있어요. 일방적인 거, 일방적인 거. 그게 단독행위예요. 갑과 을이 사귀는 사이였는데 헤어져. 헤어지는 방법이 2가지잖아요. 합의로 헤어져. 그게 계약이에요. 갑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해. 그게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꼴랑 하나고 일방적 의사표시를 한다. 반면에 26페이지 밑에서 4번째 줄. 청약과 성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다. 그죠? 이건 이제 대립하는 의사표시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어쨌든 계약은 양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며 그게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보통 부른다. 일단 단독행위와 계약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단독행위가 또다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있는 단독행위로 나뉜다고 그랬죠. 자, 간단히 예를 통해서 기억을 해봅니다. 갑이요, 을과 계약을 해요. 그런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나 저제나 대금 지급을 기다리던 갑, 기다리다 지쳐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그럼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이 해제 누구한테 해야 돼요? 갑이. 계약을 해제한다라는 말을 누구한테 해야 돼요? 아, 당연히 을한테 해야 되죠. 이렇게 갑이 을에게 계약을 해제한다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 의사 표시가 을에게 도달해야 해제 효력이 생깁니다. 이런 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해요. 반면에 갑이 노트북을 하나 갖고 있다가 이게 너무 낡았어. 노트북 이거 산지도 한 20년 됐고 부팅도 잘 안 돼. 에이, 쓰레기통에 버려. 자,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법적으로 고급지게 말을 하면 동산, 소유권, 포기가 되는 거예요. 즉 갑은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근데 밑에 거하고 다르죠. 밑에 거는요, 갑이 을에게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그 의사 표시가 을에게 도달함으로써 해제 효력이 생기는 반면에 지금 위에 거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쓰레기통이 상대방이라고요? 아니죠. 사람 아니잖아요, 쓰레기통은. 결국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할 필요가 없이 의사를 표시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의사를 표시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게 보통이에요. 자,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게 있다. 구별되시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를 암기하시면 돼요. 숫자로 따지면요. 수량으로 따지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훨씬 중요하고요. 따라서 우리는 양이 적은 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예를 몇 가지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 예가 있죠. 유언 또는 유언에 의한 증여, 또 재단법인 설립행위, 동산 소유권 포기. 딱 요 정도 암기하시는 거예요. 자, 유증도 유언에 의한 증여인데요. 갑이 유언서에다가 내가 죽으면 A 자동차 을에게, 그래서 마치 을 상대방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지만 이 갑의 유증의 효력은 갑이 사망한 때 효력이 생기고요.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는 이 의사가 을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갑이 사망할 때 효력이 생겨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한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반면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동산 소유권 포기처럼 아예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거나 유증처럼 상대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효력이 상대방한테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유언자가 사망할 때 효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예요. 다 답으로 나왔던 것들입니다.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동산 소유권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기억해두자. 니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를 표시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이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되죠. 특징,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기고 두 번째, 니은 원칙적으로요. 단독행위는요. 법에서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단독행위는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히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효과가 생기잖아요. 따라서 함부로 못해요. 법에서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게 니은이죠. 자, 디귿이 있어요. 단독행위는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률행위에다가 조건이라든가 기한이라는 걸 붙여버리면 그 법률행위 효력은 불확정적이 돼버려요. 그럼 단독행위하고 결합시켜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요거는 나중에 민법 총칙 마지막 조건 기한 파트 가서 볼 거예요. 부관이란 파트에 가면 조건과 기한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다. 딱 요것만 기억해 두세요. 자, 원칙적으로 붙일 수 없다 그랬으니까 예외적으로는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겠지. 예, 그건 이제 부관 가서 볼 겁니다. 어쨌든 법률의 종류 중에서 첫 번째, 단독행위와 계약 구별하고 그 다음에 단독행위를 또 다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있는 단독행위로 구별한 다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예를 몇 가지 암기해달라. 여기까지. 그 다음에 27페이지를 가면 법률 효과를 기준으로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로 나뉜다 그랬는데 법률 효과로 이렇게 나눈다. 무슨 의미입니까? 1월 10일 날 각과 을이 A토지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했다. 그 다음에 1월 30일 날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요. 여기서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라는 것은 등기를 넘겨주는 거예요. 등기. 등기라는 거 여러분들 2차 과목 부동산 등기법 살 텐데 A토지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이 A토지 소유권자가 누군지를 기록해 놓은 거 이게 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등기를 하는데 일단 이걸 등기라고 합니다. 권리, 물건에 관한 권리, 특히 부동산에 관련된 기록한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땅을 팔았어요, 갑이.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려면 이전을 해줘야 돼요. 이 등기를 이렇게. 이걸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A토지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하고 1월 30일 날 갑이 이렇게 A토지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을은 A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거예요. 그죠? 여기서 갑과 을이 계약을 하는 행위와 갑이 이렇게 등기를 넘겨주는 행위를 구별해서 자 1월 10일 날 계약을 하면 갑과 을 사이에는 채권 채무가 생겨요. 그죠? 갑은 이렇게 A토지 소유권을 넘겨줄 채무, 을은 갑에게 1억을 지급할 채무 이런 게 생기잖아요. 반면에 1월 30일 날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A토지에 관한 권리가 종국적으로 을에게 넘어가요. 즉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행위가 있고요. 권리를 궁극적으로 종국적으로 변동을 시키는 행위가 있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당사자 사이에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행위를 뭐라 부르자? 채권행위라고 부르자.
채권행위라고 부르자. 권리가 종국적으로 변동이 되는 행위를 뭐라고 부르자? 갑일에게 등기를 넘겨주는 행위, 이걸 뭐라고 부르자? 처분행위라고 부르잖아요. 처분행위. 그리고 그 처분행위 중에서 A 토지라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처분했잖아요. 등기를 넘겨주면. 이게 물권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준물권행위는 내가 특허권을 팔았어요. 그러면 특허청 가서 특허권자로 등록된 사람 이름을 바꿀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준물권행위가 되는 거예요. 됐죠? 구별해 봅니다. 27페이지. 법률 효과를 기준으로 채권행위가 나와 있어요. 의무 부담 행위라고 되어 있죠.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의무 부담 행위를 말한다. 매매 계약을 하면 각각 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2번 이걸 나중에 이행을 해야 한다. 반면에 처분 행위는 권리를 종국적으로 이전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갑일에게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소유권이 종국적으로 에게 넘어간다. 이게 처분 행위다. 그 처분 행위는 동그라미 3번 물권 행위와 준물권 행위로 나눠지는데 이게 올해 나왔죠. 물권 행위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종국적으로 넘겨주는 거. 반면에 준물권 행위는 물권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거. 채권을 팔아먹거나 물권 아니잖아요. 채권이라고 해요. 채권을 팔아먹거나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채무를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100만 원 갚을 거 있지? 안 갚아도 돼. 이게 채권 포기고 채무 면제입니다. 이런 게 준물권 행위가 되는 거예요. 특허권 양도 같은 것들. 자, 그래서 정리. 법률행위 종류를 단독행위 계약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 다시 상대방 없는 있는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법률행위 했을 때 발생하는 효과에 따라서 채권행위, 처분행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처분행위를 또다시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로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준물권행위, 채권량도 채무면제 암기해둬야 돼요. 그 다음에 물권행위 중에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이 있잖아요. 제한물권의 설정이잖아요. 그게 물권행위야. 물권행위도 뭐의 일종이에요? 처분행위죠. 지상권 설정은 처분행위다. 옳은 지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지문이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예들을 몇 가지를 좀 기억을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8페이지 가면 이제 기타 기준에 따라서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출연행위, 비출행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건 이제 앞으로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28페이지 보면 중요 기출문제가 있네요. 뭐 벌써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거. 뭘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물어보겠죠.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잖아.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암기해 둬야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좀 예를 기억해 달라는 것들을 따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률행위의 종류까지 일단 살펴봤어요. 이제 중요한 요건부터가 나오게 됩니다. 요건은 또 뼈대를 잡아야 되겠죠. 이 법률행위 요건이에요. 요거는 시간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